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서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려한 스타 플레이와 재치 넘치는 팬 서비스. 이 농구 팬이라면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농구 시즌을 한창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허준 씨는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저희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슬램덩크, 마지막 승부 세대입니다. 농구를 안 좋아하는 친구가 없었고 모두가 쉬는 시간만 되면 다들 농구 골대로 모였었습니다. 마지막 승부하니까 제가 또 손지창 슈퍼이었거든요. 또 옛날 생각나네요. 네, 나이 나오죠? 사실은요, 우리나라 농구하면 농구 대잔치 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붐을 일으켰고 그 코끼리가 농구공 들고 있던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들이 함께한 대한민국 농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농구의 숨은 과학까지 오늘 이 시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열기가 고조되는 농구. 보기만 해도 짜릿한 3점 슛에 화려한 기술을 뽐내며 골대를 향해 거침없이 들어가는 덩크슛은 물론 온몸으로 막아 승리를 지키는 블록슛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붐을 일으켰던 농구 대잔치 시절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라이벌로 코트를 뜨겁게 달군 현지혁과 서장훈의 풀스토리까지 알고 보면 더욱 재밌는 농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려한 캥거루 슈터로 이름을 알린 농구계 레전드 수원대학교 농구팀 조성원 감독과 그동안 몰랐던 농구 이야기를 꼼꼼히 알려줄 국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이기광 교수님이 함께합니다. 한국 프로 농구의 레전드, 캥거루 슈터 조성원 감독님. 저는 정말 감독님과의 인연을 저는 다른 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독님이 실제로 세이커스에서 뛰던 그 시절 제가 세이커스의 마스코트였던 메탈이 있어요. 메탈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직접 와. 저는 조 감독님의 경기를 메탈을 쓰고 농구 코트 같은 코트에서 응원을 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영광이었습니다. 어때 기억하세요? 제가 운동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농구 코트에서 맺어진 인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꺼내주세요. 자, 먼저 볼거리가 많은 화려한 농구 경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시작됐나요? 미국에 있는 그 YMCA에서 그 젊은 그 체육 강사인 그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네. 그 자신이 수업을 하는데 주로 그 곤봉하고 체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흥미를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혈기를 어떻게 이제 좀 발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1891년 겨울에 복숭아 바구니를 그 체육관 벽 3m 위에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 축구공을 집어넣는 이런 간단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우리 농구를 바스켓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바스켓볼의 유래가 그 복숭아 바구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내에서 공 하나로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농구의 시작의 숨은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사실 농구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90년대에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많이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많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었죠. 88년도 올스타전이었어요. 네. 그때 덩크슛 네.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틀란타 혹스의 도미닉 윌킨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결승에서 덩크슛을 펼쳐줬는데요. 농구를 논한다면 단연 빠질 수 없는 선수 바로 마이클 조던이죠. 세계 농구 황제. 농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던은 1988년 덩크슛 콘테스트에서 수많은 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가볍게 날아오르며 볼대로 전진. 하늘을 걷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에어워크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한 기자가 마이클 조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Can you fly? 그렇죠. 아는 영어 다 동일하신 거 아니죠?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조금은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름 돋아요, 진짜. 그게 에어워크, 에어덩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 혁명을 불러일으켰냐면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농구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마이클 조던이 에어워크를 하는 그렇죠. 그 그 장면. 로고가 새겨진 네, 네. 그 농구화거든요. 맞습니다. 마이클 조던 대단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농구와 마이클 조던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국 같습니다. 현재 농구 경기는 그 4쿼터제, 그러니까 4번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3번 쉬고. 그 각 쿼터별로 이제 경기 시간이 NBA하고 KBL이 좀 다른데. 좀 다르군요. 예, NBA 같은 경우는 그 쿼터당 12분씩 해서 총 48분의 경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4쿼터를 하는데 12분이 아닌 10분씩 해서 우리는 40분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네. 게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후반 나눠서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1932년도에 아주 옛날 얘기죠. 슛이 성공이 되면 하프라인에 와서 점프볼을 다시 하는 또 점볼이에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점볼 잘하는 팀이 무조건 우승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한국 프로농구가 출범을 해서 정말 예전의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추억의 농구 대잔치 이거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시절의 농구 인기는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 이때 당시에 최고의 인기 절정을 찍었던 게 뭐였냐면 연고전, 도연전 이 두 개 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90년대 초반이었었거든요. 연대, 고대, 고대, 연대. 네. 이 둘이 만나면 상당히 피 튀기는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많이 펼쳐졌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실업팀이 이제 현대, 삼성, 기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네. 대학팀이 실업팀 형들을 이기는 경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수많은 젊은 팬들이 상당히 좋아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네. 그 안에 제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어느 저는 명지대학교에 명지대 있었기 때문에 구경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 안에서 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구 대잔치라는 열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뛰면서 많은 것을 저는 배우기 시작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90년대 라이벌이라고 하면 참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두 분을 꼽고 싶습니다. 서장훈, 현주엽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음있죠. 두 네. 선수 정말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서장훈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웨이트적이나 뭐 장거리 슛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국제대회에서도 절대 밀릴 수가 없는 몸 구조를 타고났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피지컬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뭐 선수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네. 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주엽 선수가 그 다음에 또 들어오죠. 이제 서장훈 선수는 연세대학 그리고 현주엽 선수는 고려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 운명적으로 그렇죠. 또 어떻게. 같은 휘문고등학교 휘문고 출신입니다. 출신이에요. 두 선수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되기 시작하는 농구 거죠.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압도적인 체격과 기술력까지 모두 겸비한 서장훈 선수. 어마어마한 기록은 물론 대회 MVP와 리바운드 왕까지 모조리 석권한 무서운 신예로 급부상했는데요. 연세대 서장훈이 있다면 고려대는 현주엽이 있다. 파워풀한 게임을 펼치며 당당히 대학농구 레전드 반열에 오른 현주엽 선수. 당시 서장훈 선수와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는데요. 농구 대잔치를 이끈 쌍두마차 두 선수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주엽 선수가 이제 그 덩크슛을 시도를 하다가요. 백보드를 한번 부신 적이 한번 아, 맞아요. 저 이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부셨었죠. 그렇죠. 바운드를 튕겨놓고 그다음에 리버스 뒤로 맞아요, 백덩크를 맞아요. 했는데 백보드가 부서졌죠. 본인이 해놓고 그러니까 관객들은 막 어머니. 환호성을 막 네. 치는데 본인은 뭐지? 네, 그 당시에 그 농구대 그 하나의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투명한 아크릴된 백보드가 한 300만 원 정도 와. 되는데 그 300만 원. 그 현철 선수가 105kg였는데 그 105kg 거구가 그 매달리면서 그 300만 원짜리 백보드가 이제 산산조각 났고 아이고. 더 문제는 이제 미리 그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그 예비용 백보드가 없겠죠. 없어갖고요. 그 부랴부랴 이제 국산용으로 그걸 대체해서 좀 혼났다고 합니다. 그 서장훈 선수라든가 뭐 현지엽 선수 같이 거구의 선수가 이제 그 림에 매달릴 때 그 림이 받는 힘은 그 선수의 체중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3배나 되는 그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림이 그 무상한 이유가 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 그래도 제가 스포츠 전 전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주민의 또 이제 MC 아니겠습니까?
덩크할 때 잘 보면 림이 턱컹 하고 움직이는 그게 원리 맞죠? 예, 비슷합니다. 예. 오, 똑똑하네요. 아유, 잘했어, 준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림의 이제 그 뒷부분에 그 강력한 용수철이 있어갖고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흡수해서 그 림이 그 안전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림과 그 백보드는 아주 강력한 그 볼트 4개의 볼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힘이라든가 압력이 가해져도 그 림과 그 백보드는 안전하게 이제 그 무사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이제 농구를 할 때, 골대, 특히 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분들은 많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농구 경기할 때 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그러니까요. 조금 더 재미있는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90년대 이전에 초기 농구 대잔치의 인기를 견인한 선수는 사실 다른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오호. 누구냐면 80년대 이충희 선수 그리고 고 김현준 선수인데 맞지 않습니까, 감독님? 그렇습니다. 뭐 저한테는 뭐 하늘 같은 선배. 그러시겠죠. 저도 뭐 이충희 선배님의 슛을 보고 배우고 네. 자랐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83년도에 시작했었을 때는 3점 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요. 농구 대단치가 생기고 아마추어 됐었을 때의 3점 라인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다 2점 슛으로만 책정이 됐다라는 네. 거죠. 만약에 뭐 그게 3점 슛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득점은 어마어마하게 됐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두 선수가 사실 굉장히 라이벌 구도였고 고득점을 올렸었는데 3점 슛 전문 슈터들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예전부터 3점 라인이 있었으면 그 점수는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김현 선수는 이제 뭐 슈팅 능력뿐만 아니라 뭐 패스라든가 드리블 능력도 좋았는데 특히 그 뱅크 슛이라고 했고 드리블 하다가 갑자기 슛을 해갖고 그 백보드를 맞추고 들어가는 슛인데 그 뱅크 슛은 이렇게 림이라든가 뭐 백보드 안 맞추고 그냥 클린 슛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이제 김현준 선수의 그 슈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충희 선배님은요 슛 타임이 상당히 빨랐고요. 그 페이드어웨이 슛이라고 이제 뒤로 누워서 쏘는 슛이 있습니다. 뭐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이충희 선배님이 백보드만 보이면 반드시 슛은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 최초로 4,000 득점을 통과한 최초의 선수였었고요. 그 4,400점도 넘으셔서 4,412점까지 아유, 올라갔습니다. 불쌍해. 고 김현준 선수는 컴퓨터 슈터라는 그렇죠. 네, 별명을 네. 어마어마하게 정확했죠. 정확성이 백보드를 이용한 슛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컴퓨터 그럴 수 슈터. 있겠네요. 마케팅. 정말. 자, 그렇다면 이 슛도사, 전자슈터, 뭐 득점기계 이런 별칭을 얻을 만큼 기록적인 이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법을 좀 알고 싶어졌습니다. 여기에도 과학이 혹시 네, 슛을 잘 쏘는 비법 혹시 있을까요? 일단 농구는 키 큰 선수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키 큰 사람들은 유리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아, 네네. 키 그렇죠. 커서 유리한 거지 키가 작다고 농구를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펴서 보면 이 두 손가락은 슈터들한테 받쳐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살짝. 요 세 손가락 아니면 요 두 손가락으로 슛을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빠지지 않게만 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왼손은 거들픈. 아니에요. 어디서 만화에서 배워가지고. 만화에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발견- 만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고 그 항상 그 저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거들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슛에 굉장히 과학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조성호 선수의 특히 어떤 중거리 슛 말고 뭐 레이업 슛이라든가 덩크 슛에는 많은 과학적인 원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림에 들어갈 수 있는 포물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수들이 뭐 이 손가락의 감각으로 한다는데 그 백스핀의 그 양과 방향을 일정하기 위해서 무수한 연습을 한다고 했고 백스핀이라는 것은 그 공의 탄도, 포물선을 높이면서 정확하게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슛과 포물선의 과학을 알아보기 위해 농구장을 찾았는데요. 골대로 깔끔하게 들어가는 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골대로 들어가는 공이 그리는 포물선과 공을 던지는 자세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 먼저 슛을 쏘려 할 때 팔을 쭉 뻗고
볼 좀 이제 높게 쏜다는 생각을 하고 슛을 쏴야지 포물선을 좀 높게 쏘주는 것 같습니다. 팔의 각도는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90도가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포물선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쏴야지 이게 포물선이 낮은 것보다 좀 들어갈 확률도 더 많고 만약 포물선을 낮게 쏘면은 암링이나 그런 데 튕길 수 있기 때문에 포물선을 높게 쏘는 게 좋습니다. 슛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물선이 높게 그려져야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을 높이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공이 완벽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림의 지름에 맞춘 공의 각도가 중요한데요. 지름이 45cm인 림에 완벽한 골인을 하려면 공과 림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름이 24cm인 공이 림에 들어가려면 림과 공의 각도가 최소 30도는 되어야 하고요. 이보다 작은 20도를 이룬다면 공의 크기가 맞지 않아 림에서 튕겨나가게 됩니다. 와, 다양한 슛 동작에는 그에 맞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NBA에 가장 작은 선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고 선수. 예, 네. 아시네요. 레전드 영상 많아요. 아, 맞아요. 네, 키가 뭐 1m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에 올라갈 정도의 현재 이르려고 하면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다고 점프를 못 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만큼 노력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뭐 실력도 되고요. 네. 그 정도 올라가가지고 덩크슛 할 정도니까 상당히 높이 뛰는 거죠. 그렇죠. 와, 보고스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작은 키에도 덩크슛을 성공을 시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블럭슛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키에 39개. 많이 했어요. 네, 39개의 블록슛을 했고요. 그 중에 몇 번이 패트릭 유잉이라고 하는 뉴욕 닉스에 있던 센터가 있습니다. 키도 네, 상당히 있고 네, 위치도 네, 고릴라처럼 생긴 그렇습니다. 네. 약간 알아요. 슬램덩크의 채치수처럼 그렇습니다. 딱이다. 패트릭 유잉 선수도 블록슛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요. 패트릭 유잉 선수 허리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보고스 선수가. 그러니까요. 보통 그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3, 4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뭐 3배 가까이 뛰는데 와. 흑인들이 유독 점프를 잘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그 저희 그 근육이 뭐 지근하고 속근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지근은 이게 지구력에 강한 이제 네. 근육이고 네. 속근은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네. 수 있는 그런 근육인데 흑인들이 좀 속근이 더 많다고 하는 폭발적인 근육이요? 그런 짧은 네. 시간 안에 팍 하고 예, 힘을 힘을 내는. 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내면서 그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에는 점프 높이가 110cm, 예, 1m가 넘는 거죠. 1m 10cm. 예. 1m 10cm. 그다음에 키가 168cm에 불과했던 스퍼드 웹 경우에는 그 120cm. 1m 20. 예. 그리고 1986년 그 NBA 그 슬럼덩크 저기 컨테스트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먹시버거스처럼 작은 선수가 있는 반면 NBA 선수 수단의 마누트볼 선수는 무려 2m 31cm의 키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 눈길이 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16살에 벌써 230cm까지 큰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로버트 보브로츠키 선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네네. 지금 뭐 13살 때부터 지금 2m가 훌쩍 넘었고요. 아이고. 지금 16살이에요. 와. 지금 또 16살인데 지금 2m 30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 벌써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면 이 선수는 나중에 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아버지가 또 농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야, 그럼 감각도 타고났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뭐 유전적으로 많이 거를 또 물려받았겠네요. 유전적 금수저. 유전적 정답이네요. 유전적 금수저. 흑수저. 부럽습니다. 이 농구 선수의 키 얽힌 얘기도 상당히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도 이 블록슛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네, 물론입니다. 그 농구도 그 기록 경기라 볼 수 있는데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그 운동선수는 죽어서 이름과 기록을 남긴다고 네. 했는데 그 김유선 선수가 굉장히 큰 기록을 세웠는데 그 우리나라 프로농구 선수 최초로 1000 블락슛을 달성했습니다. 그랬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리그
그 통산 1,036개라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와우. 그 블락슛의 의미가 그 슛을 던진 상대방 선수가 그 상대방 수비수한테 그 슛블락을 당했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득점을 막았다는 것 이외에 굉장히 팀의 사기 측면에서 굉장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드리블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는데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 좋아. 자, 이 드리블이 잘 돼 이제 패스 그리고 시야도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과학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드리블이라는 것은 그 상대에게 공을 뺏기지 않으면서 코트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뺏기지 않도록 그 몸을 낮추고 볼을 낮게 드리블을 하면서 신속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드리블 자세에 숨겨진 과학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세는 낮게 유지하면서 손목의 스냅만으로 공을 튕기는데 드리블의 숨은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드리블 자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높을 경우에는 공이 튕겨지는 범위가 높다 보니까 상대방이 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아무래도 손가락으로만 치다 보면 컨트롤이 힘들고 그러니까 손바닥이 다 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농구공을 튕기면 위로 튀어오르려는 탄성이 있어 세게 치면 그만큼 높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자세는 최대한 낮추고 공은 90도를 유지하면서 살짝 빠르게 튕겨야 볼 때까지 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드리블에 숨겨진 원리 아셨죠? 네, 지금까지 이 드리블 자세를 알아봤는데요. 이 농구에 얽힌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데 네. 이 농구하면 또 이 버저비터의 짜릿한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렇죠. 뭐 농구라는 경기 이제 3점슛, 속공 가장 환호를 일으킬 수 있는 네네. 버저비터란 말이죠. 네. 과열된 농구 코트의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농구 경기 하이라이트. 관중들과 선수 그리고 중계를 보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열광하게 만드는 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기 마지막까지 빨려들게 만드는 매력. 농구의 꽃 버저비터와 관련된 비하인드를 들어봅니다. 농구라는 경기는 부저가 올려도 볼이 떠나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손에서 딱 떠나는 순간 0이 되면 그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멀리서 쏘는 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고 뭐 관중들은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죠. 너무 짜릿하잖아요. 이 버저비터에 관련된 또 재밌는 얘기 있나요? 네, 그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스테판 커리라고 굉장히 슛도사가 있는데 그 선수가 그 2015년도 NBA 플레이오프 멤피스 그레즐리와의 그 맞대결에서 그 21m짜리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 그 KBL은 역사가 2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이에 못지않은 저기 버저비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 감독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지금 부산 KT의 조동현 감독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2000년도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자 상당히 먼 거리였었죠. 19m짜리 버저비터를 성공시킨 적이 있었어요. 쿼터가 끝난 동시에요.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또 한 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와. 자, 이건 또 더 멀어집니다. 가장 먼 거리였어요. 25m짜리. 우와, 25m. 25m면은 골대 바로 밑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있어요. 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네. 농구에서 버저비터만큼 이제 그 경기 마지막에 승부에 역전되는 것만큼 뭐 희한한 장면들이 많은데 지난 2014년에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 그 농구 경기 중에서 그 당시에 그 필리핀은 2연패로서 이제 그 본선 진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반드시 그 1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한 14초 정도 남겨놓고 겨우 2점 차로밖에 못 이겼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필리핀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기를 뭐 일단 비긴 다음에 연장전에서 다시 한번 또 더 보려보자. 뚫어 비기는 네, 작전. 12점 차 아이고. 하려고 비기기 위해서 자기네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 골에 그냥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농구도 자책점이 있어요? 걔가 인정이 되나요? 네, 근데 그 룰에 보면은 그 자책점, 그러니까 자기네 골에 넣은 거는 실점 인정 안 되고 그냥 반칙만 받습니다. 반칙만.
그렇겠죠. 아, 머리 쓰려다가 그러니까요. 실패를 한 거네요. 네, 그래갖고 뭐 카자흐스탄이 이제 반칙을 얻어서 이제 프리드로를 가졌거든요. 네. 프리드로를 넣으면은 이제 비기게 되는데 그렇죠. 카자흐스탄도 이제 바보가 아니죠. 그랬고 카자흐스탄도 일부러 그 프리드로를 못 넣고 서로 환호하고 막 이랬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필리핀은 탈락을 하게 된 거니까. 예, 필리핀은 탈락했고 카자흐스탄은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카타르를 크게 이기면서 네. 거기에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스포츠 경기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안 감독님이 하셨던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농구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포츠 준비 너무 재밌는데 아쉬운 게 너무 빨리 끝나요. 좀 여러 번 또 했으면 좋겠는데 네. 감독님 혹시 다음번에 저희 초대 드리면 또 한번 나오실 수 있나요? 그럼요. 분명히 나오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공부 많이 됐습니다. 아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스포츠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랬고 이 농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함께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